네, 자,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앞 시간 이어서 7번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을 전세권자라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 체결됐다. 그렇죠. 본래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관계인데 계약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그 가장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세권은요 반드시 등기돼야 되거든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은 물권법상에서 설정 계약과 등기 그리고 전세금 수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고받고 그렇죠. 수수 그까지가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체가 뭐냐면 임대차 관계죠. 그런데 이걸 전세권으로 거짓 등기, 가장 등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이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더라도 임대차 계약과 양립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과 함께 병용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그런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도 뭐다? 통정의 표시에 해당한다. 이 전세권 등기가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에 해당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좀 까다로운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지문입니다. 갑과 을 사이. 자, 갑과 을 이번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죠.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갑과 을 사이 행해진 X토지에 관한 가장매매 예약이 철회되었으나 자, 지금 여기서 바로 그림 그릴게요. 갑과 을 사이에 X토지에 관한 가장매매하고 바로 등기를 넘겨준 게 아니라 예약을 했다고 했어요. 매매 예약.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이 예약도 뭐가 돼요? 무효죠. 가장 매매의 본 계약도 무효지만 미리 예약을 한 것도 당연히 108조 적용되면 무효잖아요. 그런데 이게 철회됐대요. 철회했다는 것은 예약하고 이걸 없었던 것으로 다시 물렸다는 얘기죠. 철회했다. 그런데 여전히 을 앞으로 뭐가 지금 설정되어 있냐면 가등기가 남아 있었어. 이것도 이 등기 말소해야 되잖아요. 가등기도 말소 등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남아 있었고 을이 어땠어요? 서류를 위조해 갖고요. 허위 서류로서 가등기가 못했다. 이어서 본등기를 했습니다. 가등기에 이어서 본등기를 하였다. 본등기. 자, 한후 X 토지를 선의의 병에게 매도하고 이쪽으로 팔아먹고 그다음에 등기가 이쪽으로 넘어왔다. 자, 이런 경우 이때 병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왜 취득하지 못할까요? 왜? 선의로 추정되고 통정의 표시에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고 한다면 이 선의3자에게 대해서는 이 가장매매 예약이 무효라더라도 이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공부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가장매매 예약을 했다가 철회를 했댔죠. 그런데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됐고 얘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다면 이것은 108조 문제가 아니고요. 통정의 표시 문제가 아니라 허위등기. 등기의 공신력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허위 등기가 됐고 서류를 위조해서 허위 서류로서 본등기를 했으니까 위조 등기가 허위 등기가 되는 것이고 무효가 되고 그 무효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병이 취득했다 하더라도 얘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기에 무슨 문제? 여러분 대답. 공신력 문제다. 공신력. 우리나라 등기에는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 이것을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지문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그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여러분 일반 시험에서는 여러 번 나왔었어요. 여러분 노무사 시험에서만 10년 동안 출제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법무사 시험, 법원 행시, 그 다음에 여기 톡 안 달려있지만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나왔던 그런 지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는 어떤 조문 같은 경우는 뭐 5번 읽고 10번 읽고 하면 대개는 뜻이 통한다. 어떤 말인지 약간 이해가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10번, 20번을 반복해서 읽어도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오리무중에 빠지는 그런 조문도 있어요. 우리 민법 조문을 보다 보면요. 근데 이건 판례거든요. 이 판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문이 길지는 않잖아요. 딱 두 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봐도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바로 이 칠판으로 가지 않고 바로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A란 자가 자기 친구와 짜고 가장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 A는 세금 체납자, 국세나 지방세 체납액이 아주 과다한 체납액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체납자인데요. 이 A가 그러한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어떤 집행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엑스토지 또 엑스토지를 비합부로 가장매매를 해서 이쪽으로 이제 가장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108조 계약만 했습니다. 통정의표시 가장매매 계약을만 했고 아직 등기는 비합부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 A 앞으로 여전히 등기는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B가 C라는 법무사한테 어떤 등기를 맡겼습니다. 의뢰했는데 그 등기가 뭐냐면 A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엑스토지는 나와의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 앞으로 소유권이 곧 넘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 A가 가지고 있는 엑스토지에서는 처분을 못하게끔 A가 임의로 처분을 못하게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신청한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죠?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B가 C에게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했는데 이 C 법무사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그 엑스토지 의뢰받은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신청을 의뢰받은 그 엑스토지의 지번을 착각을 한 겁니다. 지번을 착각해서 잘못 등기 신청서에다가 잘못 기재를 하는 바람에 등기관에 의해서 각하 처분을 당했어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상당히 절차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각하를 당했습니다. 등기 신청했다가 그냥 지분을 잘못 기재한 바람에 각하 처분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가에 의해서 바로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이 A의 엑스토지가 공매 처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공매. 국가에 의해서 공매 처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B가 C 법무사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당신이 등기를 제대로 했다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내가 의뢰한 대로 제대로 등기를 처리해 주었다면 국가에 의해서 공매 처분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업무를 잘못 수행하는 바람에 이렇게 처분당하게 됐으니까 내가 취득할 이 엑스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손해배상하시오 하고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칠판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림을 그린 것은 이 문구 자체가 이 판례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바로 직접 대조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갑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본래 A와 B의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뭐였어요? 통정의 표시고요. 당연히 무효죠. 근데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이 B가 자신 앞으로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됐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법무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 누구의? 법무사의 위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A, B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B에게는 별도의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가 아니고 손해가 없고 왜? 애초에 통정의 표시는 무효니까 가장매매는 무효니까 B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효력이 없는 등기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B에게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C 법무사의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손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B는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해하십니까? 자,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자, 중요한 거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핵심 이론 부분에서 통정의표시와 제3자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고요. 자, 통정의표시는 선의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때 그때 제3자에 해당되려면 통정의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자, 이렇게 기역자로 확 꺾어져야 돼요. 지금 제가 뭐라 했죠? 기역자로 확 꺾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자, 이렇게 기역자로 확 꺾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좀 다시 그릴게요. 자, 다시. A와 B 사이의 가장매매에 의해서 가장매수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든지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니다.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취득한 자, 아까 지문에서 봤죠. 또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기역자로 꺾어진 거 맞죠?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하십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저당권, 거짓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더니 왜 거짓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일반 채권자에 비해서 저당권이 강력하니까 우선 변제력이 발생되니까 거짓 저당권을 설정했더니
거짓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저당권자가 외관상 저당권자로 보여도 이 저당권은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데 아주 치사한 자입니다. 얘가 뭐냐면 친구가 야, 나 채권자한테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네가 강력한 저당권자인 것처럼 하자. 내 X 토지의 저당권자인 것처럼 하자라고 해서 거짓으로 저당권을 딱 설정해 줬더니 얘가 뭡니까? 진짜 유효인 저당권 아니잖아요.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자기 명의로 등기가 얼굴 안에 저당권 등기가 딱 되니까 경매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 우리가 치사한 유형의 자를 많이도 봤지만 민법 공부하면서 그죠? 가장 그 유형들 중에 가장 치사한 자입니다. 얘는 그래서 친구가 거짓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니까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해서 경매권을 행사해요. 저당권은 강력한 경매권이 있잖아요. 임의 경매. 그래서 경매권 행사해서 이 경매 절차에 또 못 모르고 시가 취득한 거예요. 경락받은 경락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3자로, 선의 제3자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정의 피시를 기출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이 된다. 가장저당권 설정에 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즉 경매권 행사로 경락받은 자, 시, 제3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제3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에서는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 저당권 설정받은 자까지 주의하시고요. 니은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디귿 리얼 넘어가고 미형 주의하시고요. 통정의 표시에 의한 채권을 만들어놨더니 그것을 가압류, 가장 채권을 만들어놨더니 그것을 가압류한 자 제3자에 해당되고요. 또 가장매매 매수인에 대한 압류 채권자, 이 가장매매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오니까 B의 채권자가 압류를 했다는 거죠. 역시 제3자에 해당된다는 거, 예, 이런 것. 그다음에 거짓 전세권, 아까 지문에 나왔었죠. 거짓 전세권 설정을 했더니 그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을 잡은 자, 이 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 물론 선의가 추정되고 선의라고 한다면 A는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했고, 이 형은 여러분, 이 형은 여기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뭐만 신경 쓰자? 파산 관제인 신경 쓰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요구한 부분이 뭐냐면 기역, 니은, 그다음에 미음, 비읍, 그다음에 시옷, 그다음에 이형은 길게 나와 있지만 여기 파산 관제인 딱 끊어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는 한 파산관제인은 선의로 추정된다. 그리고 여기 제3자 이번에는 해당하는 자였지만 해당되지 않는 자가 또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이 니은 부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니은. 이건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자, 그림 한번 또 봅니다. A가 C에 대해서는 빚을 지고 있어요. 채무자인데 D에 대해서는 또 채권자 지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 A가 C한테는 채무자, D한테는 채권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C가 채권자, 글씨가 조금 날려졌습니다. A가 채무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A와 D 사이는 또 어떤 관계가 또 되어지느냐면 얘가 채권자가 되고요. 예? 채권자가 되고요. D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채권, 채무가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가 D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거짓으로 자기 친구에게 양도를 한 거예요. 거짓으로. 자, A가 친구 불러다가 뭐라 하냐면, 야, 친구야, 내가 C한테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서 지금 집행당하게 생겼는데, 내가 D한테 내가 또 채권을 갖고 있거든? 1억짜리 채권인데, 이거 내 너한테 넘길 테니까 네가 채권자인 것처럼 하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채권의 가장양도랍니다. 그러면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하면 칠판 그림에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여기 C, A, B, D 중에 뭡니까, 여러분? 예? 채권의 거짓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면 D를 말하는 거. 이 D는 애시당초 A와 채무자, 가장 양도인 A와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던 자로서 통정의 표시를 기출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자로 꺾어진 자가 아니단 말이야. 제 말 이해됐죠, 여러분? 통정의 표시를 기출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돼야지만이 뭐가 되는데 제3자가 되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애시당초 가장 채권의 가장 양도인과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던 자로서 이것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거 조심하자.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요, 니은하고 같은 내용이요.
같은 내용인데 체크는 하지 마세요. 주식이 가장 양도했다. 이 소리 뭡니까? C에 대해서는 채무자지만 A가 D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주식도 채권이잖아. 그죠? 주주. 그래서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 주식을 어떻게 해서 거짓 양도를 했어요. 거짓 양도를 함에 있어서 그 회사 하면 누굽니까? 그 회사가 뭐요? 그 주식의 그 회사는 D를 말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니은하고 같은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체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지위를 상속받은 자. 여러분, A가 B에게 자신의 X 토지를 가장으로, 가장 양도해갖고 등기를 넘겨놨더니 B가 사망해버려서. 그래서 B의 상속인 B-가, 상속인이 바로 그 지위를 상속받았습니다. 자, 이자는 어떻게 돼요? 제3자 맞다, 아니다? 아니다. 통정의 표시를 기초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기억자로 빡 꺾어져야 되는데 B-는요, B와 같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상속인을 B에서 D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B-라고 이렇게 붙였을까요? 같은 주체라는 거예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같은 주체. 피상속인은 사망자고 돌아가신 아버지고 그 아들. 예를 들면 이것은 같은 주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정의 표시를 기출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 안 됩니다. 그럼 뭡니까? 바로 당사자지, 당사자. 가장매매, 직접 당사자로 취급하시면 된다는 거.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죠? 네, 무효니까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 됐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하나만 더. 자, 하나 더 보십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십시오. 자, 조금 올려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 이것도 채권법에 나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요, 자세한 것은 요약자,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계약자 갑이 남편이 내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내 아내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십시오. 그럼 병은 누구나 갑의 아내, 처다 이렇게 보시면요, 얘를 수익자라 그래요, 병을. 그리고 보험회사 을은요, 그 약속을, 그러한 갑의 요구를 승낙하는 낙약자랍니다, 여러분. 자세한 것은 어디에서? 채권법에서. 그래서 얘를 요약자라 그러고요. 어떤 약속을 요구하는 자, 얘를 낙약자라고. 보험회사가 낙약자고요. 보험계약자가 요약자고요. 방금 갑의 처병. 이 병은요, 갑이 그야말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익자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런 관계를 우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이 수익자는요, 통정의 표시를 기술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기억자로 꺾어진 자가 아니라 이건 애시당초부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애시당초 거론된 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던 자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제3자에 해당되지 않다. 그래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어떤 것을 신경 쓰자? 니은, 그렇죠? 그 다음에 리얼, 그렇죠? 네, 리얼, 비업 이런 정도. 니은, 리얼, 비업 이런 정도 신경 써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옷은 빈도는 그다지 없는 편인데 추심이란 단어가 뜨면 일단 제3자 아니다. 여러분,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해서 채권을 양수한 자면요, 이런 것은 어떤 자냐면요, A가 B한테 채권을 거짓으로 양도를 했어요. 양도했더니 B가 추심을 목적으로 C한테 채권을 또 양도했단 말은,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B에서 C로 채권이 양도된 게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길거리에 보면 가끔 전단지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전단지, 프레카드 이런 거 붙여가지고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바로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예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좀 불법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돈 강제적으로 받아 내면 뭐 반반씩 나눈다든지 뭐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하면 약간의 불법적인 행위가 동반되는 것인데, 본래 순수한 의미는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본래는 순수한 거예요. 그대로 나 대신 네가 돈 좀 받아줘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채권 양도가 있었다, 없었고 단지 추심 목적으로 돈을 나 대신 네가 잘 받아내니까 네가 좀 받아줘 이거니까 실제로 통정의 표시를 기초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자고 꺾어진 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추심 단어 들어가면 일단 제3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시험 자주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매우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됐고요.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
이론 부분에 그림이 또 나와 있잖아요. 이 그림 뭡니까? 아까 다 설명드린 거예요. 앞 시간에. C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A가 B와 자신의 X토지를 가장매매했고 이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고 토지네요. 이 토지가 다시 D 앞으로 매각되었고 D에서 다시 E로 매각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여러분 인식됩니까? 지금 무엇이 빠졌을까요? 대항할 수 없다 그랬고 D가 선인지 악인지가 여기 안 나와 있어. 빠졌어요, 여러분. 여기 의도치 않게 이 그림에서 선의가 빠졌네요. 그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제 지겨울 정도다, 여러분. 이럴 때 제가 아직 한 번도 표현하지 않은 겁니다. 본래 가장양도인에게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던 이 C가 뭐죠? A의 채권자죠. 이 A의 채권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에서 다시 E에게 넘어간데 얘가 악이다. 악의의 전득자다. 그러면 이 자에 대해서도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A는 이자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죠.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채권자도 마찬가지. C, A에게 강제 집행하려고 했던 채권자도 이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게 선, 악일 때 이 악의의 전득자는 선의의 제3자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 이미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복습하실 때도 지문만 OX 판단하고 끝내시면 안 되죠. 해설도 꼼꼼히 봐주시고, 제가 또 이미 했던 말입니다만은 해설에 길게 나와 있는 판례는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출제가 되어졌을 때 뒤집어질 수 있는 문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적 부분은 밑줄 처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 밑줄된 부분을 중시하시면서 해설도 꼼꼼하게 봐주시고 간간히 나오는 그림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여러분 눈동자를 조리개 삼아서 사진으로 딱 찍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잔상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 지문이 길게 나와도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 경솔하게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그림들을 가볍게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도 더더욱 많은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특히 채권법에 가면 여러분 연대 채무다, 뭐 부진적 연대 채무다, 연대 보증이다, 일반 보증 채무다 하면 계속 그림입니다. 그림이 계속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잔상을 남겨주셔야지만이 실제 시험에 빨리 대처할 수 있다. 지문이 길었을 때 특히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됐죠?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착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에 이어서 이제는 착오로 인한 법률인가 나옵니다. 일반 토지 매매 계약에서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이건 암기하십시오. 경계에 관한 착오 하면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착각해가지고 잘못 계약을 했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데 109조 착오는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데 단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라는 건 맞는데 다만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까지도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어서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 상황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 예? 자, 이게 본래는요, 화해의 목적, 화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화해 계약은, 화해는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사례는 너무 여러분이 들으시면 어처구니가 없겠지만,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 빚 있죠? 채무액에 관한 화해를 했어요. 한 사람은 100만 원 받을 게 있다 그러고 한 사람은 뭐냐 내가 왜 100만 원이야 60밖에 나 60밖에 빚이 없는데 나 6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왜 100이야 그러니까 둘이서 막 다투다가 결국 20만 원씩 양보를 한 거예요. 채권자는 20 양보해서 채무자도 20 양보해서 80으로 채무액을 합의를 봤어요. 그런 것을 뭐라 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화해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알고 있는 화해했다 할 때 그 화해 있잖아요. 한자 똑같아요. 그래서 화해인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 사람 일방 당사자가 채무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사례가. 그렇죠. 열심히 다투다가 80으로 합의를 봤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채무자가 아니었어. 이 채권 채무에서는 내가 채무자가 아니다. 채무자 따로 있었다는 거죠. 이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당연히
당연히 취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 하는데 한번 합의받다가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분쟁 이유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소리가 뭐냐면 일방 당사자가 채권자가 아니었다 또는 채무자가 아니었다 이러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례 하나만 들어드릴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례냐면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를 했어요. 손해배상액에 대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해는 현재 발생되어 있는 어떤 그 상해를 입은 정도 이것만 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 통원 치료비 등등 뭐 입원비 치료비 이런 것들 이제 가상하고 위자료 감안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에 화해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요. 이 피해자에게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후유 장애가 발생되죠. 추가적으로. 그로부터 화해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바로 어떤 증세가 발발이 되었는데 그것이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후유 장애를 일으켰다. 그것이 그 교통사고 때문이었다는 그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요. 이때는 먼저 했던 그 합의 있잖아요. 그걸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손해배상액을 다시 따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해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 하는데 분쟁 이유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다. 이 소리 뭐냐면 후유 장애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현재 발생된 분쟁 이유의 사항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이해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 사례를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3번. 이것도 각종 시험에 좀 빈도 있게 나왔었는데요. 3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중요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이게 판결 요지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판결 요지에 어떻게 나왔냐면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에게 무슨 이런 단어가 들었어요. 무슨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률의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 요지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건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갑과 을 사이에 자, 갑이 이제 을로부터 돈을 빌리고 병이 보증을 서주는 관계였어요. 이게 사례가 갑이 을로부터 금전대차 돈을 빌리면서 병이 갑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보증인이 되는 이런 법률 관계였는데 갑의 부동산에 자, 어떤 가압류 등기 이런 것이 없다고 갑의 부동산이 이 깨끗한 부동산이라고 믿고 이런 사람한테 내 보증 서줘도 되겠다 싶어서 보증을 서줬는데 이 갑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었고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가압류 등기가 설정은 되어 있어도 사실은 이건 효력이 없는 무효인 등기더라. 아무 효력이 없는 가압류 등기더라 했을 때는 이것은 여러분 보증인에게 별도로 무슨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된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것은 이 보증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착오를 일으켰지만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서주었다. 그런데 있었다. 그럼 이 착오가 되잖아요. 근데 착오를 일으켰지만 표의자에게 특별히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이 보증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납득되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오리무중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민법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안 나오면 좋겠지만 보시다시피 빈도 있게 출제가 되어지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강의를 반드시 여러분이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강의 들어주시고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이상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칠판이 너무 복잡하게 됐으니까 여기 칠판 와서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안이냐면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갑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관례상 계약금 치르고 그다음 뭐요? 중도금 치르고 그렇죠. 그다음 또 뭐 치릅니까? 이어서 이제 일정 기간 지나면 잔금 치르게 되죠. 그런데 이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는 받았어요. 그런데 잔금이 이행되지 않아.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이제 채권법이 다시 정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채무 불이행을 뭐라 그러죠? 이행지체라 그러죠. 그래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서 채고를 먼저 보내고 채고장을 한번 보내고
이어서 그래도 잔금 이행이 되지 않으니까 갑이 의뢰를 상대로 해서 무엇을 했다? 계약을 해제를 한 겁니다.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채권법에 가면 나온다니까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제하고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줬던 돈 다 돌려줘. 계약금, 중도금 다 돌려줘. 그리고 별도로 뭐가 들어가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됨과 별개로 이 갑은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해제에 이어서 뭐가 들어온다? 손배권. 자, 손해배상 청구권을 줄여서 손배권. 이것이 행사가 들어오니까 을이 가만 보니까 이 계약 자체에 뭐가 있었더라? 자신의 착오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계약 자체에 자신의 뭐가 있더라? 착오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뭘 주장할 수 있냐면 착오 취소를 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사례거든요. 이 판례거든. 이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저한테 반문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 그게 어쨌다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여기 이 을이 갑을 상대로 취소하면 이게 무슨 실익이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을이 갑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것을 다소 뭐합니까?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을은 상대적으로 갑을 상대해서 뭐하고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하고 취소권은 어떤 효과가 발생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되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으로써 을이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손해배상 의무를 다소 상쇄시킬 수 있다. 다 깔 수는 없어도 일부 금액을 감액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자, 4번 질문.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상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매수인에게 착오 사유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판례도 2015, 18 노무사, 2019 노무사, 그러니까 15년, 18년, 19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똑같은 거. 5번과 4번 같은 질문. 요거 같은 거. 자, 같은 거 됐죠, 여러분? 그대로 읽어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주로 틀리게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지문입니다.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더라도. 자, 여기서 또 주의하자. 자, A와 B 사이에 A의 착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아니야. 이건 여러분 칠판으로 좀 가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이 법률행위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자, 그렇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취소할 수 있는데요. 그 착오가 갑의 중과실에 의해서 발생됐을 때는 중과실, 착오를 일으킨 이 착오가 갑에게 중과실 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렇다면 반대로 과실에는 중과실과 경과실이 있는데 경과실에 의한 착오일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증명책임, 입증책임을 하죠. 증명책임을 조심해야 됩니다. 매매계약을 착오를 일으켜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 중요 부분의 착오다 하는 것은 갑이 증명해야 돼요. 이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일 때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중요 부분의 착오는 갑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갑이 증명해야 된다. 상대방 을을 상대로 해서 증명 책임을 부담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중요분의 착오라 하더라도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러분 너무나 어이없겠지만 아주 원초적인 사례 하나 들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부동산 토지, X토지를 거래를 하면서 평과 제곱미터를 착오를 했다면, 여러분 평과 평방미터를 착오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직업 정도로 봤을 때 이것은 명백히 중과실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라고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자체에서 과실은 있어. 사고를 일으켰다. 상대방이 뭔가 원인 제공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자체의 과실은 있어. 근데 그것이 중과실이냐 경과실에 따라서 취소 유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과실 때는 취소 못한다. 여러분 이해됐죠? 자,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사용대차 계약서를 썼다. 이거 뭐예요? 그 사람의 직업 정도로 보면 중과실입니다. 그럴 때는 취소 못한다 얘기죠. 이해됐죠? 근데 경과실 때는 이제
이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과실 유무는 누가 증명 책임을 부담하느냐? 이것은요, 상대방이 증명. 이 중과실 유무는 표의자 스스로 나 중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고, 소송이 붙으면, 다툼이 벌어지면 중과실 유무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임을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이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자, 중요분의 착오는 누가 증명? 표의자가. 그다음에 중과실 유무에 대한 증명은 누가 증명? 상대방이 증명해갖고 중과실을 증명하면 취소권 행사 못하게, 나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치고 못하게 막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경과실에 의해서 착오를 일으키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랬죠? 있죠. 그러면 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냐면요. 자신은 갑이 착오를 일으키게끔 뭔가 악용을 하거나 이용한 적도 없는데 자기 혼자 착각을 해갖고요. 착오를 일으켜놓고 이제 와서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나는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는데 유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는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바로 뭐라 하냐면요. 네 글자로 신뢰이익이랍니다. 자,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신뢰이익이랬어요. 그래서 신뢰이익의 배상 청구를 과연 갑을 상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런 갑을 상대로 해서 신뢰이익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 경과실에 의해서 취소당했을 때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는데 유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 이것을 우리가 신뢰이익이라는데 이것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요. 청구할 수 있냐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의 태도는 부정합니다. 자, 이런 것까지 시험 나오면 얼마나 문제가 어려울까요? 그렇죠? 그런데 간혹 나온다는 사실. 그렇죠? 제가 나오지 않으면 이 아까운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불필요한 정력을 제가 낭비하게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이런 게 나와. 그래서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설명드렸고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자, 지금 몇 번까지. 자, 여기 6번 보십시오. 의사표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자, 그러면 요것도 요 설명을 하나 놓쳤네요. 중과실일 때는 취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상대방이 유발시켰다. 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이용했다 또는 유발시켰다면 이때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실에는 취소 못하는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이용 또는 악용, 유도, 유발 이런 단어가 뜨면 이때는 다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바로 6번이 그 내용이죠.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 자, 넘어가 봅니다. 7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뭐 했다? 또 나왔죠, 여러분.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악용 또는 이용, 유도, 유발 이렇게 된 게 있을 때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 다음 8번 매매계약에서 매수일이 목적물 시가에 관해서 착오를 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시세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할 때는 여러분이 매도인의 입장이든 사는 매수인의 입장이든 시세 파악은 여러분 스스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시세 파악 잘 못하고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느냐? 안 돼. 그렇죠? 만약에 역시 그 착오가 상대방이 유발시켰다면 그때는 또 물론 취소할 수 있겠고요.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면 나를 속여가지고 기망행위를 해서 내가 착오에 빠졌다면 이때는 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상대방이 사기꾼으로서 뭐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사기의 성립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성립되지 않는다면 구성되지 않는다면 나 혼자 시세 착오로 해갖고 잘못 계약했다면 그건 취소 못한다고요. 아시겠죠? 시험 가끔 나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시세 내지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리는 이런 착오를 했다 하더라도 취소 못한다는 거 이해하셨죠? 예,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다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자, 이 5번, 자, 통으로 나와 있는 이 문제입니다. 2020 노무사 시험, 2017 법원 행시
작년 법무사 시험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빈도 있게 나왔던 거죠. 여러분, 이 문제가 이 노무사와 뭐 법무사 시험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았어요. 똑같이 나온 것은 아닌데 여기 보이는 이런 지문이 있잖아요. 이런 지문들이 같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 자, 지금 설문이 뭘 물었어요? 의사표시란 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단 표의자에게 뭐가 없다? 중과실은 없다. 중과실은 없다면 일단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설문은 취소할 수 없는 경우를 골라라 했습니다. 자, 기억 보십시오. 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몰라서 시가를 몰라서 대금과 시가에 근소한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중요분의 착오이다 아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렇죠? 했고 그다음에 니은 이런 것은 확인하고요. 이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확인하고 그대로 통으로 문장을 암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죠. 암기까지는 힘드니까. 그래서 주의는 하자. 주 채무자의 차용금 반환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서명 날인 보증을 했는데 그 공정증서가 주 채무자의 기존에 새로 돈 빌리는 채무가 아니고 차용금 채무가 아니고 기존의 구상금 채무에 관한 준소비대차 계약의 공정증서였다. 근데 공정증서에 내가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을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차용금 반환 채무가 아닌 기존의 구상금 채무. 여기도 채권법 가야 이제 여러분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구상금 채무에 관한 공정증서였다. 그래서 공정증서는 공정증서인데 원인이 좀 달랐다. 이게 아니고 이거였다는 거죠. 자, 이것도 판례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것입니다. 건물 및 부지를 현 상태대로 매수했으나 그 부지의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하다. 이것도 판례는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사실 이런 것은요, 니은이나 디귿은 판례가 취소할 수 있다 해버리면 있는 걸로 기억해야 되고요. 없다 해버리면 없는 것으로 기억해야 돼. 있다 해도 이상하지 않고, 없다 해도 이상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지문들은. 그렇죠. 제 말 뜻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확인하고 기억을 해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례를. 기억해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셋 다 모두 취소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니다. 자, 또 보시죠. 자, 여기.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의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법률행위의 대리 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자, A의 대리인 B다. 그리고 상대방 C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봤을 때 이 대리인이 비진의 의사표시를 했다. 상대방과 가장매매, 통정의 표시를 했다. 난 대리인이 상대방과 매매계약. 누구를 대리해서 본인 A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이 대리인이 본인의 X토지를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오를 일으켰다.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상대방으로부터 강박을 당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유무는 모두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아니, 여기에 보면 2018 노무사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비진이든 통정이든 착오든 사기든 강박이든 그 해당 부분에 가면 그때마다 자주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비록 터는 하나 딱 달려있지만, 자, 그럼 다시 한번. 대리인이 상대방과의 사이에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을 당하거나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사기를 좀 예를 들겠습니다. 사기의 성립 요건은요, 이단의 고의와 위법성이 있는 기망행위와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이 세 가지를 성립 요건으로 합니다. 자, 자세한 것은 사기에 가서 보도록 하고, 일단은 사기의 성립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서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는 이러한 이단의 고의, 이것이 바로 사기의 성립 요건 중 가장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뭐에 빠지고 착오에 빠지고 그러면서 의사표시를 한다. 그죠? 그런데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착오에 빠지고 그러면서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지, 대리인이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하면서 사기를 당하는데 착오에 빠지기는 본인이 저 멀리서 착오에 빠진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
당했다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강박을 당해서 공포심에 빠졌다. 이건 모두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렇죠? 대리인이 열심히 강박당하는데 떨기는 본인이 떨고 있다. 저쪽에서. 그렇죠?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공포심에 빠진 것은 본인이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뭐 사기에 의한 기망에 의한 그것도 역시 대리인 표준. 강박을 당하여 공포심에 빠졌느냐 빠지지 않았느냐 유무 역시 대리인 표준을 결정한다. 뭐가 나오더라도 됐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3번이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같은 맥락으로서 같은 지문이라 보셔도 돼요. 소송 대리인의 사무원에 차고 소송 대리인 누굽니까? 변호사 이런 사무실에 사무원, 사무장의 착오로 소를 취하했다. 이것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 옳은 판례고요. 네, 판례고. 그다음에 3번 같은 맥락이지만 정반대로 표현했습니다. 소송 행위에도 특별한 사정을만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된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자, 우리 민법 총칙에 나오는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은 공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행위는 민사소송법상의 행위죠. 그래서 뭡니까? 민사소송법은 공법입니다. 사법이 아니고 공법이에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은 공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마무리하면요. 민법 총칙상의 의사표시 이론을 공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가볍게 추가한다면 가족법상 신분행위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법상 신분행위 하면 뭐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서는 그래서 예전에 행정고시였나요, 여러분? 이런 지문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쌍둥이 자매 중 언니인 줄 알고 혼인을 승낙하였는데 알고 봤더니 동생이었다. 이런 황당무계한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 이거 착오 취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상상하면서 웃습니다. 도대체 쌍둥이 자매 중 언니인 줄 알고 혼인을 했고 뭐 결혼식하고 신혼여행도 다 다녀왔는데 알고 봤더니 동생이었다. 과연 그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 공부 안 해도 답 나오죠? 그건 취소 사유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법상 신분행위에는 민법 총칙의 의사표시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원칙은 공법상의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어갑니다. 4번. 법률에 관해 경과실로 착오를 한 경우 표의자는 그것이 법률행위 중요분에 관한 것이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했는데 여러분 이거 잘못됐죠? 경과실했어요, 여러분. 경과실. 자, 경과실을 이유로 착오를 했다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겠죠. 중과실 때는 취소 못하고. 5번.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중요분에 관한 착오가 있다는 사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그랬죠. 상대방이 너 중과실 있어 너 어떻게 공인중개사가 평하고 재꽃미트를 착오할 수 있단 말이야. 너 중과실 있어.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소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맞아요? 틀려?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표의자일까요? 상대방일까요? 여러분.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표의자일까요? 상대방일까요? 착오가 성립된다면 표의자가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취소하는 자가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증명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틀렸습니다. 틀렸어. 왜 틀렸냐? 상대방이 증명. 표의자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중과실 유무는 상대방이 증명. 아까 표의자가 증명한다는 뭐가 있었죠? 중요분에 관한 착오라는 사실은 표의자가 증명해야 된다. 근데 중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한다. 그 다음에 6번. 착오의 존재와 그 착오가 법령의 중요분에 관한 것이란 점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증명해야 된다는데 이건 또 틀렸어요. 그죠? 예? 여기 5번과 6번은 서로 바뀌었어요. 자, 이래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증명하는 게 아니고 중요분에 관한 착오는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7번. 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익을 배상해야 한다. 이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올해 시험에 나왔네요, 여러분. 자, 그림이 그대로, 그림이 있네요. 여기 봅니다. 그렇죠? 방금 중요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증명해야 되고. 중과실 유무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돼.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간 거 보이시죠? 파란 거. 자, 그 다음에 경과실에 의해서는 중과실 때는 취소를 못하지만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럼 취소 당하면 의뢰 입장에서는 신뢰에게 배상 문제가 발생된다. 나 이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었는데 네가 취소권 행사해 오니까 나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음으로써 유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는 손해가 있다. 그걸 신뢰이익이라는데 이것을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자, 여기 답 나와 있죠. 판례는 뭐 부정. 학설 중 다수설은 긍정, 인정합니다. 근데 아시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판례 의함. 항상 그렇게 출제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판례 입장으로 출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부정한테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유사한 지문들을 횡적으로 제시를 하고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런 것들이 오지선다형 개개 지문으로 나왔을 때는 어김없이 설문 끝에 뭐가 있다? 견해 대립 시 판례에 따름. 제가 첫 시간 때 강조 드렸잖아요. 여러분 시험 40문제 중에 무려 37문제가 견해 대립은 판례 의함, 판례에 따라 답 찾아라, 이렇게 37문제가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3문제는 하나는 조문 문제, 그렇죠? 3문제. 셋 다 조문 문제라고 봐도 뭐 무방한데, 하나는 조문, 2개는 조문, 하나는 법률행위, 성격을 묻는 뭐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다는 거, 첫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또 그 생각이 나네요. 혹시 여러분 중에 띄엄띄엄 강의 들으시는 분 안 계세요? 뭐 3강 들었다가 6강 들었다가 뭐 10강 들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강의는 역시 원칙은 뭐냐? 1강부터 차분히 여러분이 배속을 좀 빨리 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내공이 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제 강의를 배속을 1.25배, 1.5배 이렇게 배속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빠르게 듣더라도 처음부터 쭉 들어주시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강의 진행하다가 언젠가 그 부분에서 그런 설명 드렸습니다 하면, 그렇죠? 생각 안 들었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높아심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여기 됐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OX 판단하고 넘어가자. 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한 후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는데, 판례에 의하면 신뢰이익은 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니까 X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입니다. 경과실에 의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이유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네 글자로 뭐라 한다? 신뢰이익.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취지의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불법의 책임을 진다는데, 역시 판례의 태도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하지 못한다가 판례의 태도니까 7번, 8번 모두 틀린 지문. 그리고 출제가 2023 노무사, 2024 노무사.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연속적으로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묶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어주시면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다 생각하고요. 1번, 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은 한 당사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예, 착오로 취소됐을 때는 서로 간에 되돌려줘야 되죠. 근데 이게 실은요, 원상회복 의무라고 표현하면 이건 좀 문제 있어요. 이거 실제 시험에서는 옳은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옳은 지문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건 원상회복 의무가 아니야. 이건 뭡니까? 우리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문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원상회복 의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출제자 의도는 여기에 대한 틀린 것을 골라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는 것은 다른 지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옳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제 말 뜻 여러분 받아주실 것으로 알고, 나 원상회복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러시면요, 우리가 무효 취소편에 가면 이것이 나오고요. 이 내용이 뿌리가 나오고 채권법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2번입니다.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이 해석상 법률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일하게 고려된다는데, 유일하게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기의 착오는 다른 말로 연유의 착오라고도 합니다. 연유의 착오. 자, 이 지역이 그린벨트인데요.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이 해제된다는 소문을 믿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샀거든요. 그런데 그 소문은 헛소문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그렇죠. 예, 지금 뭐 그린벨트 해제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어떤 지역이 많은 지역의 많은 토지 면적이 그린벨트에서 지금 풀린다. 또 일부 풀린 부분도 있고, 자 이것이 이제 소문이 떠돌게 되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 그런 소문이 있어서 이 매수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왜냐하면 풀렸다면 이제 땅값이 치솟을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헛소문이었다. 과연 그거 취소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뭐라 한다고요? 동기의 착오라 하거든요. 다른 말로 연유의 착오라고 하는데,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으려면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이 충족돼야 돼. 동기가 표시되거나. 자, 여러분, 동기가 뭐 되거나 애초에 계약할 때 표시돼. 내가 이래서 이런 연유로 내가 이 땅을 이 가격에 나 쳐서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동기를 표시했거나, 아니면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그 동기가 유발된 경우, 그래서 표시 또는입니다, 여러분. 또는 유발입니다. 다음 질문에 또 나오네요. 표시 또는 유발. 이렇게 됐을 때는 중요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기는 표시 안 됐지만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다. 자꾸 상대방이 그런 거죠. 이 땅 당신 잘 사는 거예요. 이거 사면 앞으로 땅값 2배 뛰는 것은 그건 뭐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왜요? 이유는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린벨트에서 풀리거든요. 풀리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고위 공직자를 내가 친구로 두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은밀히 들은 얘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상대방이 지금 뭐였어요? 동기의 착오를 유발시킨 거죠. 예? 이런 경우. 그렇죠.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자, 그러면 빨리 판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그래서 틀린 이유가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돼서 법률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일하게 오른다. 한해서만 유일하게. 이것 때문에 틀린 것이고요. 또는 표시 또는 또 유발된 경우를 했으니 그죠?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3번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서 유발된 경우,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분의 착오에서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적으로 표시 또는 유발입니다. 표시되고 유발된 경우가 아니고 엔드가 아니고 오입니다. 둘 중에 하나. 자, 됐고. 그다음에 4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할 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이것도 여러분 4번, 5번이 같은 맥락이죠. 같은 취지의 출제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중요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또 무슨 뜻이냐? 이건 여러분 예를 들면 건물에 원시적 누수 내지 균열이 있었어요. 이 건물에 원시적으로 누수 내지 균열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매수인이 그 건물을 매수했어요. 알고 봤더니 원시적 하자가 있더란 얘기죠. 그랬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손해가 있으면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매도 담보 책임이 성립될 때 또한 동시에 매수인에게는 뭐가 있다? 착오가 있다. 착오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착오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가 틀렸고요. 그럼 다음 지문은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이게 방금 표현했던 그 내용이에요. 원시적으로 쉽게 말해서 건물에 누수 내지 균열 현상이 있었다.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더라도 성립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는 소리는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매도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취소권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방금 본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 마지막 6번이 마지막은 아니죠. 네, 마지막은 아니고요. 자, 조금만 더 보시고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6번 표의상 착오가 제3자 기망행위에서 일어난 경우 표의자는 제3자 기망행위를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 옳은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표현이고요. 여기서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6번, 7번, 8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끊고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